긴급 속보입니다. 태국 람차방항에서 한국인 3명이 납치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핵심 엔지니어 전원이었습니다. 2시간 뒤 현지 첩보가 도착했습니다. 3사람이 50도짜리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납치된 엔지니어들은 2천억 원짜리 EUV 장비를 설치하러 간 팀이었습니다. 세계에서 ASML과 삼성만 다룰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사람과 기술 둘 다 잡힌 겁니다. 트럼프가 한국 관세 25%에 서명한 지 3일 만이었습니다. 한국을 건드려도 된다는 신호를 받은 자들이 움직인 겁니다. 한국 정부의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707 특수부대가 태국 한복판으로 즉시 투입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삼성 엔지니어 3명 전원을 구출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국군들의 작전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707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긴박했던 48시간의 현장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1월 태국 람차방항 자유무역지대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핵심 엔지니어 3명이 사라졌습니다. EUV 장비 설치를 마치고 귀국하려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로버트 밀러입니다. CIA 동남아시아 담당 정보국 차관으로 이 지역 정보 작전을 22년째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가 미 측에 긴급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서 제 상황실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보고서 첫 페이지를 보자마자 이게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이건 사냥이었습니다. 3일 전 트럼프가 한국 관세 25%에 서명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한국을 건드려도 된다. 강대국이 보내는 허가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72시간 후 신호를 받은 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람차방항에는 오래전부터 기생하던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브로커, 무장경비, 항만 관리 라인에 심어놓은 내부자들로 구성된 조직이었습니다. 저는 이 네트워크를 5년째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타겟이 달랐습니다. 삼성전자였습니다. 이들은 절차를 무기로 씁니다. 서류가 총이고 도장이 방아쇠입니다. 삼성 엔지니어 3명은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항만 보안 게이트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무장경비 2명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검역 절차 미비입니다. 내리세요. 김 대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희 출국 일정이 있는데요. 그러나 경비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리세요. 허리춤의 총구가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3사람은 컨테이너로 끌려갔습니다.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바깥은 36도였지만 안은 환기구가 막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철판벽이 달궈져서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그들이 설치한 EUV 장비 컨테이너에도 통관 보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EUV 장비는 대당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세계에서 ASML과 삼성만 다룰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기술 둘 다 잡힌 겁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이번에도 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외 절차전에 약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거점도 없고 정보망도 없고 현지에 심어놓은 줄도 없습니다. 거점도 없는 나라가 48시간 안에 어떻게 사람을 빼온단 말입니까?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현지 영사가 보안구역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출입증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 앞에서 막혔습니다. 경비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2차 감염 방지 구역입니다. 진입 불가. 영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자국민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규정입니다. 그 한마디에 영사의 발이 멈췄습니다. 합법이었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일본 영사가 항만장 집무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항만장이 문까지 배웅하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 영사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대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로 지켜보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 예상대로 절차전 붕괴.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신이 시험대에 올라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대국이 신호를 보내면 중간 국가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람차방항이 그 시험장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통신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빠져나온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막내 엔지니어 정민호 씨가 아버지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34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선임 엔지니어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괜찮아요. 다음 주 생신이잖아요. 딸기 케이크 제가 살게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꼭 살게요. 괜찮지 않다는 걸 듣는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저는 22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인질통신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살아 돌아가겠다는 말 대신 딸기 케이크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녹취를 듣고 나서 펜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목이 조여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통신에서 결정적인 정보가 잡혔습니다. 인질을 실을 선박의 출항 시간이었습니다. 48시간 후 새벽 4시. 그 시간이 지나면 국제해역으로 넘어갑니다. 관할이 바뀌면 협상 테이블이 사라집니다. 딸기 케이크를 약속한 정민호 씨의 목소리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은 거점도 없고 정보망도 없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회수 불가능. 전제부재. 12시간 후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발 군용기 한 대가 400km 밖 우타파오 공항에 내린 겁니다. 확인 요청을 넣었습니다. 2시간 뒤에 답이 왔습니다. 707.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점도 없는 나라가 48시간 안에 삼성 엔지니어를 빼겠다고요? 그래서 보고서 끝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성공 확률 5% 미만. 그때까지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 기준이 처음부터 틀렸다는 걸요. 707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황이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영사가 다시 항만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본국에서 공식 항해 서한까지 들고 갔습니다. 외교부 직인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영사가 창고에 서한을 내밀었습니다. 창고 뒤에 앉은 남자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항만관리사무소 민원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람차방항에서 외국인 출입 관련 서류는 전부 이 사람 손을 거칩니다. 저는 이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솜차이. 브로커 네트워크와 연결된 핵심 라인이라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콧수염이 기름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솜차이가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식이 안 맞네요. 영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외교부 공식 서한입니다. 그러나 솜차이가 서류를 창고 너머로 밀어냈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항만청 양식만 봤습니다. 영사가 다시 말하려는 순간 솜차이가 의자를 뒤로 빼며 웃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맨날 이래요. 자기네 서류만 들고 와서 왜 안 되냐고 따지고. 옆에 있던 동료가 낄낄거렸습니다. 그러게. 줄 서는 법부터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큰 나라 뒤에 서서 눈치나 봐야지 혼자 나서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영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솜차이는 이미 다음 번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95번 고객님.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48시간 중 24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정민호 씨가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 생신이잖아요. 딸기 케이크 제가 살게요. 그 약속이 지켜질 시간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동시에 외신을 모니터하고 있었습니다. CNN 화면에 한국 관련 기사가 떴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관세 압박에 딱히 대응 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옆에 앉은 패널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동남아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이 밀려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삼성 엔지니어가 갇혀 있다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무너지는 걸 뉴스가 아니라 당연한 순서로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707 선발대가 항만 외곽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착해봤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거점도 없고 협조 채널도 없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707은 보안구역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항만 외곽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위성화면으로 그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2명이 컨테이너 야드 주변 도로를 걸었습니다. 1명이 지도에 뭔가를 표시했습니다. 다른 1명이 게이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세 번째 팀은 해안선을 따라 움직이며 검역선 정박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건 돌입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동선을 짜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빼내고 어디서 막을 것인가. 전제가 없으면 만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강대국은 전제가 없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없으면 만들겠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람차방항은 민간 인프라 구역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야드에는 각국 화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검역선에는 민간인 선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총격이 벌어지면 외교 문제가 터집니다. 민간인 1명이라도 다치면 국제 뉴스감입니다. 그래서 작전 규칙이 극도로 좁아졌습니다. 민간인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고 총을 쏴서도 안 되고 확전시켜서도 안 됩니다. 손발을 묶고 싸우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작전 규칙 과도. 성공 확률 하향 조정. 솔직히 말하면 저는 707이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EUV 장비 컨테이너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통관 보류로 묶여 있었는데 갑자기 검역 예외 딱지가 붙은 겁니다. 이건 분리 선적을 의미했습니다. 인질과 기술을 따로 빼돌리려는 겁니다. 저는 그 의미를 파악하고 나서야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타이밍을 확인했습니다. 인질을 실은 배는 내일 새벽 4시에 출항 예정이었습니다. EUV 장비를 실은 배는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2배 사이에 30분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2배가 거의 동시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를 잡으면 다른 하나를 놓치는 구조였습니다. 어떻게 30분 간격으로 두 척을 동시에 막는단 말입니까? 민간인 피해 없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트랩이었습니다. 네트워크가 일부러 출항 시간을 겹친 겁니다. 한국이 인질을 선택하면 기술을 빼돌리고 기술을 선택하면 인질을 넘기는 겁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지는 구조였습니다. 707 지휘관에게 이 정보가 전달됐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포기할까 아니면 하나만 선택할까? 돌아온 답은 의외였습니다. 둘 다 잡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둘 다 잡는다고요? 30분 간격으로 두 척의 배를 민간인 피해 없이 거점도 없이요? 저는 22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작전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대국도 안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707의 움직임을 보면서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2011년 아덴만. 한국 해군이 3호 주얼리호를 탈환했던 작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조건은 비슷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고 거점이 없었고 정보도 부족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13명이 선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인질은 21명이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낮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8분 만에 선박을 탈환하고 선원 21명 전원을 구출했습니다.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습니다. 아군 피해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우연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에서 뛰어드는 방식. 어쩌면 한국이 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EUV 장비 컨테이너 출항 시간이 또 앞당겨졌습니다. 4시간이 더 줄었습니다. 네트워크가 한국의 움직임을 눈치챈 겁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707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성공 확률 란을 지우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예측 불가. 관찰 유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들어가는 겁니까? 성공 확률이 5%도 안 되는데요. 철수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707은 철수 대신 가속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둘 다 잡는다. 707 지휘관의 말이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허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6시간 후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707 요원 2명이 항만 내부에서 포착됐습니다. 보안구역이 아니라 화물 하역장 쪽이었습니다. 저는 위성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2명이 현지 노동자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광조끼에 안전모까지 썼습니다. 그들은 컨테이너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지게차 기사에게 담배를 건네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보를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고 있었습니다. 거점이 없으면 현장에서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30분 후 첫 번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인질이 갇힌 컨테이너의 대략적인 위치였습니다. B구역 어딘가라는 것까지만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컨테이너 번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경비 배치 상황도 불분명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남은 시간은 18시간이었습니다. 707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요원 한 명이 하역장 관리 사무실에 접근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담배를 건넸습니다. 5분 후 컨테이너 배치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또 다른 요원은 검역선 선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맥주 2캔이 오갔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이 확인됐습니다. 새벽 2시에 교대하면 한 명만 남는 시간이 15분 정도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컨테이너 위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B구역의 컨테이너가 수백 개입니다. 잘못 들어가면 인질이 위험해집니다.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707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직접 B구역 외곽까지 접근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작전이 끝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요원 2명이 컨테이너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통신이 없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발각된 건가? 끝난 건가? 20분 후 통신이 터졌습니다. 위치 확인. B-7 구역 3열 끝에서 두 번째.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성공한 겁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 겁니다. 707 지휘관의 목소리가 통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회수 창구 확보. 진입 가능 판단.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해낼 수도 있겠다고요. 거점도 없던 나라가 도착한 지 하루 만에 현장에서 정보망을 구축하고 핵심 정보를 뽑아낸 겁니다. 담배 몇 개비, 맥주 2캔으로요. 22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빠른 정보 획득은 처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항만관리사무소. 솜차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뭐라고? 콧수염 밑으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놈들이 B구역까지 들어갔다고. 솜차이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쏟아졌습니다. 뭘 하고 있었어? 부하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자 복장이라서. 경비를 더 늘려. 지금 당장. 솜차이가 전화기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아까까지 웃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만만하게 봤는데. 솜차이가 이를 갈았습니다. 한국 놈들이 진짜 위치까지 찾아낸 거야? 줄 서는 법 모른다고 비웃던 그 입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야 당황하는군요. 그러나 안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EUV 장비 컨테이너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올렸습니다. 트레일러가 부두 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예정보다 4시간이나 빨랐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파악하고 나서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통신이 터졌습니다. EUV 컨테이너 선적 시작. 출항 시간 앞당겨졌습니다. 707 지휘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얼마나? 4시간 30분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4시간 30분이 증발한 겁니다. 원래는 동시에 잡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EUV 컨테이너가 먼저 나갑니다. 5시간 안에 기술을 막고 그 뒤에 인지를 빼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정민호 씨가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딸기 케이크를 사겠다고요. 아버지 생신은 사흘 뒤였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총도 안 쏘고 민간인 피해 없이 4명이 6명을 어떻게 제압합니까? 그리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네트워크가 EUV 컨테이너를 앞당긴 건 한국의 움직임을 눈치챘다는 뜻이었습니다. 707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인질 컨테이너 상황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답이 돌아왔습니다. 경비가 추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2명에서 6명으로 늘었습니다. 15분의 틈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정보를 얻은 만큼 네트워크도 한국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냥감이 사냥꾼을 쫓는 구조가 된 겁니다. 707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획 변경. EUV 컨테이너 먼저 차단. 인질 회수는 동시 진행. 옆에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동시 진행이요? 인원이 부족합니다. 나눈다. 팀을 나누면 한 팀에 4명입니다. 경비는 6명이고요. 지휘관이 대답했습니다. 4명이면 됩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4명으로 무장경비 6명을 상대하면서 민간인 피해 없이 인지를 빼낸다고요? 동시에 다른 4명은 출항 직전에 컨테이너선을 막아야 합니다. 저는 22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미국이, 영국이,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 봤습니다. 철수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그런데 707은 철수 대신 가속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게 30분 만에 재배치됐습니다. 진입 루트가 다시 짜였습니다. 차단선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저는 그 속도를 보면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전제가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707은 부족함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면 만들면 된다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성공 확률란에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5%라고 쓰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5%라고 쓰면 그건 강대국 기준이었습니다. 거점이 있어야 하고 정보망이 있어야 하고 협조 채널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 그런데 707은 그 기준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 기준이 틀릴 수도 있다고요. 22년간 쌓아온 판단 체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게 아닐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휘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전원 대기. 2시간 후 돌입.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8시. EUV 컨테이너가 떠나기까지 3시간. 인질 선박이 출항하기까지 8시간. 그러나 네트워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타이밍이 유동적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둘 다 놓친다는 것. 707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10시 707 지휘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출동. 단 한마디였습니다. 정치적 판단도 없었습니다. 본국 승인 대기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EUV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1시간 뒤에 떠납니다. 인질 선박은 새벽에 출항합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둘 다 잃는 구조였습니다. 707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A팀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목표는 EUV 컨테이너였습니다. 4명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위성화면으로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컨테이너선으로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두 끝에 있는 크레인 타워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크레인 조종실은 지상 40m 높이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철골 구조물 사이로 울부짖었습니다. 계단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중간에 경비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담배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요원 하나가 소리 없이 접근했습니다. 발끝으로 철골을 밟았습니다. 경비가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팔이 목을 감았습니다. 3초 만에 경비가 축 늘어졌습니다. 담배가 바닥에 떨어져 불꽃이 흩어졌습니다.
조종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종사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뭐야? 요원이 손가락을 입술에 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무도 안 다칩니다. 조종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저 컨테이너 선적 중지합니다. 그건 안 돼요. 명령을 받았다고요. 요원이 조종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가족은 어디 삽니까? 왜요? 집에 잘 돌아가고 싶으면 지금 이 버튼을 누르세요. 조종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버튼이 눌렸습니다. 크레인이 멈췄습니다. EUV 컨테이너가 공중에서 정지했습니다.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A팀, EUV 컨테이너 선적 차단 완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돌입 후 12분이었습니다. 총성은 한 발도 없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B팀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인질 컨테이너였습니다. B-7 구역 3열 끝에서 두 번째. 경비가 6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야간 투시경 너머로 그들의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2명이 컨테이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머지 넷은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진입한다. 요원 넷이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컨테이너 사이 좁은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경비가 쓰러졌습니다. 뒤에서 팔이 감겼고 3초 만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경비가 돌아섰습니다. 입을 열려는 순간 주먹이 명치에 꽂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컨테이너 앞에 서 있던 2명이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B-7, 응답바람. 무전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뒤에서 나타난 요원이 팔을 꺾어버린 겁니다. 비명이 터지려는 순간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렸습니다. 철제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안에서 뜨거운 공기가 쏟아졌습니다. 쇠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세 사람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빛에 적응하지 못해 가늘게 떠졌습니다. 정민호 씨, 김대리, 박 과장.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핵심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요원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데리러 왔습니다. 정민호 씨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네네. 요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민호 씨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갑니다. 바로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 경비가 돌아온 겁니다. 손전등 불빛이 이쪽을 향했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소총을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요원 하나가 몸을 날렸습니다. 인질들을 컨테이너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동시에 섬광탄 핀을 뽑았습니다. 던졌습니다. 눈부신 빛이 터졌습니다. 밤이 낮이 됐습니다. 경비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을 가렸습니다. B팀이 돌진했습니다. 첫 번째 경비의 소총을 걷어찼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지며 쇳소리를 냈습니다. 주먹이 턱에 꽂혔습니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비가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경비가 눈을 비비며 총을 들었습니다. 요원이 팔을 낚아챘습니다. 관절을 꺾었습니다. 뼈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총이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도 10초 안에 바닥에 누웠습니다. 경비 6명을 전원 제압했습니다. 총성은 한 발도 없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없었습니다. 이동합니다. 요원이 인질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뛰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컨테이너 야드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흩어졌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철수 차량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50m 남았습니다. 30m, 10m. 문이 열렸습니다. 인질들이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항만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왔습니다.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뭐래요?
철수 동선을 막겠답니다. 지휘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목소리가 낮아지며 대답했습니다. 보안 침해 혐의로 전원 체포 조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류였습니다. 브로커를 제압했는데 또 다른 서류가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크의 마지막 고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절차라는 이름의 올가미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겁니다. 지휘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나가면서 생각합니다. 지금은 움직이세요. 707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지를 데리고 야드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707이 야드를 빠져나가는 순간 앞이 막혔습니다. 항만 보안 차량 세대가 출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경비가 아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항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솜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표정이 달랐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이가 악물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세요. 707 지휘관이 발을 멈췄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솜차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안구역 무단 침입, 시설물 손괴, 민간 인력 폭행. 전원 체포 대상입니다. 서류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항만청장 직인이었습니다. 합법이었습니다. 또 서류였습니다. 솜차이가 웃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한국 분들은 맨날 이래요. 와서 난리치고 결국 우리 손에 잡히고 줄 서는 법을 몰라. 그가 손가락으로 지휘관을 가리켰습니다. 수갑 채워.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빠져나가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네트워크의 마지막 고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지면 절차로 뒤집습니다. 총으로 못 이기면 서류로 묶습니다. 저는 22년간 이 패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무너지지 않은 나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707 지휘관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지휘관님, 본국에서 긴급 연락입니다. 지휘관이 무전을 받았습니다. 여기 707.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전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휘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한테서요? 미 국무부입니다. 현지 외교 상황 악화를 우려해서 철수 보류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강대국은 이럴 때 개입합니다. 현장이 복잡해지면 중지 시그널을 보냅니다. 외교 리스크라는 이름으로요. 그게 강대국의 방식입니다. 작전이 성공해도 정치가 덮어버립니다. 707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본국 입장은요? 확인 중입니다. 지휘관이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47분이었습니다. 인질들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항만 직원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른 방향에서 차량이 접근했습니다. 검은색 세단 2대였습니다. 저는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외교 번호판이었습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내린 사람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소속 무관이었습니다. 그 뒤로 태국 합동대테러협의체 책임자가 내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중동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솜차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류 보여주세요. 솜차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효력 없습니다. 솜차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식 절차를 거친 문서입니다. 책임자가 서류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작전은 우리가 승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승인이라고요? 언제요? 저는 아무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방금 중지 요청을 보냈는데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책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3시간 전에 협조 요청을 보냈고 현지 협의체가 수락했습니다. 솜차이가 말했습니다. 그런 절차는 통보받은 적 없습니다.
책임자가 솜차이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통보받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솜차이의 입이 닫혔습니다. 아까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콧수염 밑으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줄 서는 법 모른다고 비웃던 그 입이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707은 그냥 뛰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뛰어들면서 동시에 뒷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라인 말고 현지 협의체 라인을 따로 뚫은 겁니다. 작전과 외교를 동시에 돌린 겁니다. 저는 그 발상 자체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항만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물러났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던 솜차이가 뒷걸음질 치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출구가 열렸습니다. 707이 인지를 데리고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 저는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투입 시간, 인질 확보 시간, 철수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비교 자료를 꺼냈습니다. 미국이 2019년에 비슷한 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 항만에서 인질 2명을 회수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현지 거점이 있었습니다. 정보망도 있었습니다. 협조 채널도 구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6시간 47분이 걸렸습니다. 707은 거점 없이 1시간 23분 만에 끝냈습니다. 삼성전자 핵심 엔지니어 3명이 전원 무사했습니다. EUV 장비 컨테이너를 확보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총성도 한 발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거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보망이 없으면 실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거점이 없으면 만들었습니다. 정보망이 없으면 현장에서 구축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압축해서 돌파했습니다. 저는 22년간 강대국의 기준으로 세계를 봐왔습니다. 그 기준이 틀렸다는 걸 오늘 처음 인정합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 인질들이 임시 의료시설에 도착했습니다. 400km 밖 우타파오 공항 인근에 설치된 곳이었습니다. 군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리자마자 들것이 나왔습니다. 정민호 씨가 먼저 실려 들어왔습니다. 탈수 증세가 있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이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수액을 연결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푹 쉬세요. 정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눈이었습니다. 김 대리는 발목에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넘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의료진이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많이 아프셨겠네요. 김 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건 몰랐어요. 나중에야 피가 나는 걸 봤습니다. 그 말에 의료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박 과장은 외상은 없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물컵을 잡지 못했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물이 쏟아졌습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박 과장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707 요원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지휘관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라이터를 켜는데 3번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 다 그렇습니다. 저도 22년간 그랬습니다. 한 요원이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요원이 물을 건넸습니다. 마셔. 고마워.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안도. 임무를 완수했다는 자부심. 그리고 동료가 옆에 있다는 위안. 1시간 후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영상통화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정민호 씨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의료진이 태블릿을 가져다 줬습니다. 화면이 연결됐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부스스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살아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눈물이 주름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정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신 지났죠? 죄송해요. 아버지가 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생신이 뭐가 중요해? 딸기 케이크 못 사갔어요. 아버지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바보야. 내가 돌아온 게 케이크지.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보냈던 그 메시지. 아버지, 다음 주 생신이잖아요. 딸기 케이크 제가 살게요. 그 약속이 지켜진 겁니다. 살아서요. 707 지휘관이 밖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든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왜 싸우는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임무가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2시간 후 707이 철수 준비를 마쳤습니다. 장비를 정리하고 인원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장비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민간인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지켜진 겁니다. 지휘관이 대원들을 모았습니다. 다들 수고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저는 기록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트럼프가 관세 25%에 서명했습니다. 그건 숫자가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한국을 건드려도 된다. 그 신호를 받은 네트워크가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 핵심 엔지니어 3명이 갇혔습니다. 2천억 원짜리 EUV 장비가 묶였습니다. 서류가 수갑이 되고 절차가 감옥이 됐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무너지는 걸 기다렸습니다. 강대국의 룰이 바뀌면 중간 국가는 쓰러지는 게 순서였습니다. 외신은 이미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응 수단이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707이 48시간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점 없이, 정보망 없이, 시간도 없이요. 그런데 인지를 빼고 기술을 지키고 네트워크를 끊었습니다. 민간인을 다치게 하지 않고 총 한 발 쏘지 않으면서요. 그런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끊은 건 네트워크의 일부였습니다. 브로커 몇 명, 경비 몇 명, 항만 라인 일부.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제 저녁 중동의 한 항만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업 화물이 검역 재심사 명목으로 묶였다고 합니다.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담당자 부재, 서류 핑계, 절차 지연. 같은 방식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다르게 봅니다. 이 작전의 본질은 총격전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누가 만드는가의 싸움이었습니다. 강대국이 불가능이라고 정해놓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거점이 있어야 하고 정보망이 있어야 하고 협조 채널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작전을 포기하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저도 22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기준을 현장에서 뒤집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새로운 기준을 세운 겁니다. 거점이 없으면 담배 한 대로 정보를 사고 정보망이 없으면 지게차 기사한테서 뽑아냈습니다. 협조 채널이 없으면 작전하면서 동시에 뚫었습니다. 이건 강대국도 안 하는 방식입니다. 아니, 못하는 방식입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 리스크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22년간 강대국의 기준으로 세계를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과소평가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볼 겁니다. 건드리면 끝까지 온다. 그 인식이 심어진 겁니다. 2026년 1월의 람차방 작전은 기록에 이렇게 남습니다. 삼성전자 핵심 엔지니어 3명이 전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EUV 장비 컨테이너를 100% 확보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없었고 총성도 한 발 없었고 작전 시간은 1시간 23분이었습니다. 거점 없이 정보망 없이 강대국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저는 로버트 밀러입니다. CIA 동남아시아 담당 정보국 차관입니다. 저는 이 작전을 성공 확률 5% 미만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거점이 없으니 불가능하다고 썼습니다. 정보망이 없으니 실패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제 기준이 틀렸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22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딸기 케이크를 약속했던 정민호 씨는 살아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생신은 지났지만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것. 그게 케이크였습니다. 지금까지 공감 코리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707 화이팅이라고 남겨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